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일상의 사유를 더하는 책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도 사유하는 즐거움을 알려주실 함돈균 문학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이제 본인 책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순간의 철학. 이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정말 그날 밥을 제대로 못 먹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날 폭우 때문에 제가 그죠? 충분히 소개를 못 시켜들어가지고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밥 먹으러 갔는데 뭔가 생각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함돈균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 밥알갱이에 대해서 저기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이 나를 접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순간 어떤 사유를 했을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자, 오늘도 사유를 넓혀줄 책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프란스 드발이라고 하는 분의 네. 그 한국 책으로 번역되는 거는 이제 동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프란스 드발. 네. 프란스 드손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그건 뭐죠? 예. 갑자기 이런 게 생각났어요. 네. 네. 사유, 이게 순간의 사유에 잘못된 뭔가 예입니다. 이유가 이게.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게. 이게 순간의 사유에 네. 잘못된 예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이거 어떤 책입니까? 예, 이거는 저희가 사유하는 책이라는 이름을 이제 달고 있는데 네. 인간만이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동물도 사유를 사실 하고 있다. 근데 다만 그것을 인간이 못 알아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동물도 사유한다. 그렇다면 동물은 뭘 사유할까? 뭘 생각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사실 동물을 바라볼 때 동물 IQ도 막 나오잖아요. 네네. 수치로. 이제 그런 게 다 인간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인간 기준에서 동물의 지능을 평가하는 건데 관점을 좀 비틀었더니 좀 굉장히 뭐랄까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고 할까요? 네.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목입니다. 이 프란스 드발은 어떤 분입니까? 예, 이분은 이제 네덜란드 출신의 그 영장류 학자인데요. 보통 우리 영장류 학자라 그러면은 그 유인원 네. 연구한 학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사실은 그 한 부분에 대한 그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동물 행동 학자라고 자기를 이제 이렇게 사실 부르고 싶어 하고 사실은 더 이 사람이 부르고 싶어 하는 자기 네이밍은 그 진화 인지 학자라는 말로 자기를 불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진화 인지라는 말이 아직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동물 행동학자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도 좀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네네. 그 이분이 되게 유명하게 된 책이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연세는 많이 되셨어요, 이분이. 근데 이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게 그 오늘날 보면 우리가 침팬지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그 사회성을 상당히 가지고 거기 어떤 리더가 되기 위해 가지고 막 투쟁하기도 하고 우리 그 영화 뭐였죠? 혹성 탈출에 보면은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침팬지의 행동에 대한 그런 배경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 가장 괄목한 연구를 해서 그런 근거를 제공한 사람이 이제 이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언스라든가 네이처 같은 이런 아주 세계적인 학술지에 많이 게재를 하시고 또 타임지 선정 보면 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이렇게 얘기할 때 백인 이런 데 들기도 하고 또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지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되기도 한 아주 대단한 학자입니다, 사실은. 네. 침팬지 폴리틱스. 폴리틱스가 정치라고 한다면 침팬지들이 이루고 사는 사회 안에서의 그 침팬지 개개인 사이의 정치 역학적인 그런 내용인가 보죠. 네, 그렇죠. 그래요.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좀 짐작이 갑니다. 네. 가을 흔적님이 우리 집 강아지 보면 사유하는 거 맞아요. 라고 하셨어요. 강아지, 고양이들 보면, 이놈은 생각하는 게 분명하다라고 네. 생각될 때가 있지요. 네. 네.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책은 그 한국말로는 번역이 생각에 관한 생각 이렇게 이제 번역됐지만 원제는 사실 영어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동물이 똑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만큼 똑똑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제가 이제 인문학을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생태학에 관련된 동물학에 관련된 책을 가져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책의 전반적인 기조는 이 책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인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인간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사례에 대한 단순한 그 제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동물을 보지 못했는가라고 하면서 그 질문을 인간에게 되던져요. 되게 철학적이네요. 예. 그래서 그 동물이 생각한다는 걸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동물이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똑똑해야 되거든요. 결국 인간이 그만큼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결론이 그쪽으로 가는군요. 예. 그래서 동물의 생각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생각한다라는 그런 관점을 넓히는 게 하나 있고 또 그것을 되받아쳐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유에 대한 그 오만 이런 것들을 이제 경종을 울리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이성주의적인 관점이라든가 휴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좁은 시각 같은 것들을 깨우치게 하는 메타 인지적인 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재밌네요. 예.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말 크게 그러네라고 생각한 게 그러네요. 뭐 우리가 동물이 얼마나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사실 모르죠. 모르니까 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알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인간 중심적이라는 얘기가 될 텐데 인간에게 협조적이거나 아니면 훈련시키면 그거 훈련 잘 돼가지고 말 잘 듣거나 그러면 이제 좀 똑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약간 좀 폭을 넓혀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날 이 질문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21세기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인문학의 큰 변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인문학이 변동한다고 한다면 뭐 인문학의 대표적인 학문이 이제 문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뭐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21세기 이후의 인문학은 과학자들이 인문학의 그 변동을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예. 그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인간 중심주의에 고착되다 보니까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이 세계 전체를 보는 그런 눈 같은 걸 오히려 굉장히 왜곡하고 협소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과 자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약간 한국 문화가 어떤지 알려고 하면 외국에 가면 우리가 비교 문화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처럼 다른 동물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인간도 이해하게 되는 또 인간의 어떤 좁은 어떤 관점을 확장하게 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벨기에의 그 동물 행동학자 중에서 한국에서는 많이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아직 않은데 뱅시안 데스프레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미래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인간도 개를 쳐다본다. 인간도 고양이를 쳐다본다. 근데 고양이도 그 순간 그렇죠. 인간을 쳐다본다. 인간도 고양이를 쳐다본다라는 말 자체가 고양이도 나를 쳐다본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의 관심은 인간이 고양이를 쳐다보는 것. 거기에다 초점을 맞춘 게 20세기였다고 한다면 고양이가 인간을 쳐다볼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21세기 철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를 해요. 아, 참 특이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 같은 것들이 완전히 지금 번성하는 시대이지만 그 반려동물을 그렇게 키우면서도 사실 개하고 고양이하고 인간이 친해진 지도 사실 오래되긴 했지만 고착된 어떤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말하자면 어떤 자기 아기를 하는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동물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도 주인의 어떤 자유주의 이런 관점에서 보면 거기 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 놓는 것 자체도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대로 얘기를 하자면. 예. 그냥 이 지구상에서 같이 어떤 인연 속에서 만나는 공존하는 그냥 생물일 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면 동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동물이 어느 정도는 집단의 삶을 영위를 하고 그러니까 동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 집단 안에서 행동하는 방식은 인간과 큰 차이가 없을 때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현대에서는 많은 연구로 밝혀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그동안은 우리는 동물이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걸까요? 일단은 그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게 그 인간이 그 모든 지구 안에서의 어떤 우월주의 같은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다르고 인간이라는 종은 특별하고 이런 믿음 같은 것들을 계속 가지려고 하고 지금 AI 기술 같은 것들이 발달하는 데서도 보면은 질문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AI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인간이 AI가 하지 못하는 특별한 게 무엇인가? 꼭 어떤 다른 어떤 종과 대비해 가지고 인간의 특별함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코페르니쿠스에 해가지고 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지가 이미 이제 오래되었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 같은 것들이 등장한 지도 벌써 이미 좀 오래되었어요. 근데 그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뭐 거기서 나오는 진화라든가 적응이라든가 자연선택 이런 관점이 인간이 특별하게 목적론적으로 더 우월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자연선택의 인간도 일부이고 어떤 환경의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가장 적절한 방식의 자연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했을 뿐이지 그것이 더 우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과학은 이미 그런 것들을 보여준 지가 오래됐는데 여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우월주의적인 어떤 그 중심주의 같은 것들이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학적 사실대로 이미 밝혀진 부분들이 많이 있고 따져보면 사실은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온 게 있지만 네. 여전히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심성 같은 것들은 관성적으로 계속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주인이 되고 싶다. 네. 저는 두려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도 당연히 있겠죠. 예, 동물이 뭘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동물이 두렵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얘가 우리보다 싸잖아요. 잠도 안 자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지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AI 같은 경우 이제 그 두려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에 대한 혐오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혐오요? 예, 가령 침팬지 같은 것들을 관찰하기 자세히 보게 되면은 네네.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그것이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인지하게 되는데 그걸 알게 되면은 그걸 오히려 비슷한 것들이 나하고 동일한 어떤 지위에 존재서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감. 그땐 공포죠. 네,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혐오하는 것으로 동물에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혹시 지구의 우월종 자리를 뺏기는 게 아닐까. 그렇죠. 이런 공포가 또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죠. 책에 이런 예가 좀 있습니까? 책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나요? 책에 뭐 엄청나게 많은 왜냐면 이분이 이제 과학자라 자기가 엄청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서는 내용을 썼을 것 같아서. 그럼요. 예, 이 책이 굉장히 책이 좀 얇지 않고 두껍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책값은 되게 싸요. 아, 좀 얇은 거 좀 가져와요. 좀 읽어보게. 아주 인류에 기여하는 책인데. 아, 그래요? 네, 되게 책이 두꺼워요. 근데 이 책이 사실 2016년에 처음 출판됐는데, 그 출판됐을 때 뭐 가디언이라든가 뭐, 또 뭐, 유명한 그 책, 타임이라든가 뭐, 뉴욕 타임스라든가 그런 서평란에 그 해의 최고의 책으로 선정이 되고 과학 분야 1위로 선정이 됐던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책이거든요, 이 책이. 네. 근데 이 책에서 굉장히 다양한 예시들이 나오는데 이 예시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예시들을 보실 때, 이 책을 보실 때 좀 가이드를 드리면 이게 무차별적으로 어떤 그 인간의 어떤 능력과 다른 생명체에 대한 어떤 것들을 그냥 무차별적인 예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인지라고 하는 인지 능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예시들을 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동물 행동학, 옛날에는 사실 동물 행동학이라는 말도 쓰지를 않았었거든요. 네. 예, 그냥 동물학이라 이런 관점을 썼는데 이거를 이제 동물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쓰고 이 사람은 심지어는 동물 행동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조차도 인간은 동물이 아닌데 다른 동물을 따로 놔두고서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면서 대상화한다라는 그런 관점 때문에 그런 말을 쓰고 싶어 하진 않아요. 동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편파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자기 자신이 동물이라고 하는 건 부정한 상태 속에서 얘기한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쓰고 싶어 하는 얘기는 진화인지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러나 아직은 학술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쓰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진화인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생태계 속에서 자연 생태계 속에서 동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의 자기 방식에 맞는 방식으로 어떤 진화를 하는데 거기에 그 진화의 핵심은 그 인지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인지 능력을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게 인간이 이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뇌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생명체도 인간만한 뇌가 없기 때문에 뇌처럼 생긴 게 없어. 혹은 인간의 어떤 뇌처럼 큰 뇌를 가지고 있지 않아. 혹은 인간의 뇌처럼 주름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바깥에 있는 대상을 지각하고 감각하고
지각과 감각을 통해 가지고 주변의 어떤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인지한 상태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는 능력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인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꼭 뇌 중심으로 인지가 그렇죠. 될 필요가 없다라고 그게 해서. 꼭 뇌가 아닐 필요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인간 중심이라는 것이 인간은 뇌를 가지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네. 자연 생태계 속에서 다양한 동물들이 인지 능력을 발휘하는 방식을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그 감각, 인지 능력을 활용하는가, 심지어는 그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걸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다른 생명체는 지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능이 발휘되는가에 대한 정말 뇌를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지능의 예를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뇌가 없을 뿐. 예.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주 재밌고 아주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뇌라는 한자를 한번 써보게 되는데 자, 그 인간의 차별점 우리가 뭐 지성이 있고 그거를 가지고 집단으로 뭐 일을 나누고 상대방의 뭐 이런 일 어느 정도 일을 해낼지를 그렇죠. 의지하고 이 모든 활동들을 우리는 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동물이라고 넓혀봤을 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꼭 뇌일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뇌와 같은 형태일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진화의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말로 누군가는 척추에서 만약에 그 일을 한다면 그렇죠. 그게 왜 안 되냐 이거죠. 예, 척추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피부, 박쥐는 피부를 가지고 그걸 하고 문어는 촉수를 가지고 그런 걸 하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로 그 문어 얘기하셔서 말인데 그 문어 다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네, 유명한 거 있었죠. 그 넷플릭스에 남아프리카 나왔었던. 공화국에서. 아니 그거 보면 정말 그 문어는 진짜 생명 당연히 생명이지. 사람하고 거의 유사하던데요. 사람하고 유사하죠. 그런 다큐도 이 프란스 드발 같은 이런 대학자의 네. 연구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과정 네. 이런 축적 하에서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뭐 문어 같은 경우는 문어는 감정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네. 문어는 자기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하고 주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요. 인간의 안면 인식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핸드폰에서도 보면 카메라 기술이 발달할 때 보면 제일 사실은 어떤 단계를 넘어설 때 어려운 기술이 안면 인식하는 그런 기능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문어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하고 또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서로 기피하는 대상하고 그렇지 않은 대상에게 이렇게 서로 접촉을 한다라든가 이런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기능까지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근데 이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건 시각 능력하고 상당히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물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건 그것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정서적 교환이라든가 감정적 교환, 사회적 관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 도구도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면 뭐 좀 발달한 생물이고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문어 다큐에서 제일 놀라웠던 건 누군가 상어였나 누가 공격을 오는데 그 조개 껍질을 맞아요. 수십 개를 아주 자기 몸을 둘러가지고 그렇죠. 방어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도구 사용 능력이 문어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네. 있는 거죠. 자기에게 필요한 방식의 지금 도구를 사용하는 거고. 그럼 뭐 도구 사용의 능력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그 예들이 여기에도 책이 많아요. 우리가 보통 그 유인원 영장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까마귀가 그 어떤 음식물 같은 걸 이제 먹으려고 하면은 컵 속에다가 이제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이 여기서 예시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제한된 실험 사례이긴 하지만 물컵에다가 음식을 놔뒀는데 그게 깊숙하게 있어가지고 부리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있는 돌 같은 거라든가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물속에다 넣어요. 그래서 물이 부랴오르게 해가지고 떠오르게 해가지고 그 음식이 올라오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먹는다라든가. 그 정도면 저 물리 1은 띈 거 아닌가요? 보통 근데 사실은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보면 어린아이도 그런 걸 처음엔 못하죠. 못하죠. 네, 그런 능력을 사실 가지고 있는 거고 네. 뭐 그런 사례 너무 많습니다. 코끼리가 자기의 환경 개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물이 필요한데 다 메말랐어요. 네. 그러니까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댐을 만들어가지고 저수지를 만들거든요. 코끼리가 댐을 만들어요. 그럼요. 저수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개조하고 바꾸는 그런 능력 같은 것들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비버의 경쟁 상대가 코끼리였습니까? 네. 아마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관찰된 것만 있어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유추해 볼 수 있죠. 자연 생태계 모든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사회를 개조한다. 왜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요즘 아주 넓게 생각하는데 환경을 디자인하는 거죠, 그것도. 혹시 그 같은 종이 아닌 다른 종 생물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도
연구가 있습니까? 인식하는 거, 아까 그 문어 같은 거에 이제 얘도 보면은 문어를 연체동물이라고 하나요? 예. 무척추 생물 뭐 무척추 생물인데, 예. 근데 자기하고는 전혀 다른 종을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거라든가. 그래 사람을 인식했네요, 진짜. 네, 사람을 인식하고요. 그다음에 양 여기 나오는 이제 사례는 또 양 있잖아요. 네. 양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은 양이라고 하는 게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양도 그 동료들을 인식하고 동료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기억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례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자기들뿐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죠. 네. 그다음에 뭐 말 같은 것도 주인과의 굉장히 정서적 교감이 있죠. 예, 그거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유명한 그 사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어떤 이제 퍼즐 같은 것들을 네. 이렇게 내서 이 포유류가 말이 얼마나 똑똑한가를 이렇게 이제 알아보는 이제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하도 퍼즐을 이게 잘 맞히는 거야. 퀴즈를 잘 맞히는 거야. 누가? 말이. 예,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유럽에서 이런 동물 생태학 연구하는 사람들의 행동학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그게 약간 사기로 밝혀졌는데, 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사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주인이 퀴즈를 냈을 때는 그걸 맞춰. 근데 다른 사람이 그 퀴즈를 냈을 때는 못 맞춰.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뭔가 약간 속임수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말이 그 퀴즈를 맞춘 것이 아니라 주인 눈치를 보나요? 주인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근데 주인은 주인의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일부러 속인 게 아니야. 그렇지. 그 사람은 몰랐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실험, 이 얘기가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사례는 말 자체가 그 정도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뒤집어서 자기하고 정서적으로 교류를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과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비언어적인 그런 지각, 인지 능력이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또 이런 또 결과를 낳기도 하거든요. 이게. 아니, 눈치를 본다는 게 더 놀라운데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사람들이 지각하지 못하는 너무나 그 미세하기 때문에 지각하지 못하는데 얘는 그냥 아는 거야. 말하자면 우리가 타짜 할 때 보면은 좀 화투 치는 사람들이 뭔가 의도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의도가 된 건데 자기도 의도하지 않은 그런 미세한 어떤 것들을 감지해 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신호를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 훨씬 발달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야, 동물 얘기를 했더니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소나기님께서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 명품 가방과 옷을 만들 때 동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더라고요. 그 순간에 동물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마음이 아픕니다. 9944님, 오늘 말씀 덕분에 인간의 오만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나단715님,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니 다른 동물들의 능력을 다 알 수 없는 거지요. 동물도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인간을 하급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음악 함께 들으시죠. 3198님께서 마침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안예은입니다. 문어의 꿈. 안예은의 문어의 꿈 함께 들으셨습니다. 3198님의 신청곡이었어요. 0012님이 문어가 꿈이 있는 이 노래처럼 동물의 세계도 그들만의 꿈을 꾸겠지요. 그쵸? 꿈을 꾸지 않을까요? 동물들도 가끔 잘 때 보면 얘가 잘 때 깜짝 놀래거나 뭐 잠꼬대 하거나 경기 일으키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동물이 잘 때도 그들의 어떤 의식 세계가 움직이는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꿈은 우리는 이중적 의미로 쓰지 않습니까? 넌 꿈이 뭐니 할 때 꿈도 있잖아요. 그런 꿈이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있을까요? 동물도 꿈이 있을까요? 동물이 지금 알기는 좀 어려운데 네. 꿈을 꿀 수도 있고 안 꿀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도 안 꾸는데요. 근데 사실 그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에서는 보게 되면 꿈이라고 하는 거는 억압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요? 예, 바깥으로 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면으로 억압된 것이 이제 현실 세계 속에서는 그걸 마음대로 펼칠 수 없으니까 이 잠자는 세계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회를 구성하면서 자연 세계 속에서 제일 억압된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예, 인간은 그냥 자기 본능을 마음대로 표출할 수 없게끔 사회를 조직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꿈을 압도적으로 많이 꿀 수는 있다. 이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압의 산물이기 때문에 억압을 제일 많이 당하는 인간이 아마 네. 꿈을 많이 꿀 것이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세계적인 동물 행동 학자, 본인 말로는 아까 인지 뭐였죠? 진화인지. 진화인지 학자 네. 프란스 드발의 동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 정치 행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인간의 우수성을 얘기할 때 인간만이 정치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동물들이 무리 안에서 정치 행동을 하는 게 좀 증명이 되고 있지 않나요? 예. 근데 정치라고 하는 걸 좀 넓게 보게 되면 네. 정치라는 게 이제 좁게 보면 권력의 문제지만 넓게 보게 되면은 타인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사는가라고 하는 건 협력과 협동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협력과 협동을 어떻게 조직하는 능력 이런 것까지 이제 포괄해서 보면 굉장히 그게 많죠, 사실은. 좁은 의미의 권력의 문제로 정치를 보게 되면 침팬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자기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경쟁자하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 딱 맞짱을 뜨기 전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털을 뽑아줘요. 네, 그래가지고 일종의 로비를 하는 거죠. 편을 만드는군요. 네, 편을 만드는. 예. 이거 이 정도면 뇌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금 많이 보는 거죠, 그런 것들. 네. 예. 금두꺼비도 주고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이게. 금두꺼비를 주는 거네요. 네, 일종의 네. 예, 골드바도 주고 이러는 거고. 털을 골라준다. 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응원자, 지지자를 모으는 그런 네. 행위를 한다라든가. 네네. 또 좋게 보게 되면 또 뭐 돌고래 같은 경우 보면은 돌고래가 동료를 돌봐준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찰된 사례에서 보게 되면은 돌고래가 기절을 해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돌고래들이 걔를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걔를 이렇게 물 위에 떠오르게 이렇게 부축해 주는 걸 통해 가지고 케어한다라든가. 네네. 그 다음에 뭐 대왕곰치나 늑대는 사냥을 할 때 아주 협력적으로 조직적으로 사냥을 하거든요. 아, 대왕곰치도 그렇습니까? 네. 늑대가 그런 줄은 알고 좀 예. 무서운데. 그런 것들 일종의 사회성, 정치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넓게 보면 또 문화적인 어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회성이나 정치적인 그런 것들로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 여기에서 그 관찰된 사례 같은 걸 듣는 것 중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새끼 원숭이가 일본 원숭이인데 고구마를 씻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먹지 않고. 그러니까 그 섬에 예, 그 섬이 이제 고시마 섬이라고 하는 일본의 섬인데 네네. 주변의 원숭이들이 그걸 보면서 그게 뭐 맛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좋아 보여가지고 그랬는 건지 그게 트렌드가 돼가지고 그 섬에 있는 일본 원숭이들이 전부 다 그 문화를 밈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고구마를 씻어 먹거든요. 아, 이 경우에는 누구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예. 알아서 했다는 거죠? 예, 예, 그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그런 어떤 밈이 생기는 그런 것들도 있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 원숭이 같은 경우는 그래요. 침팬지는 그렇게 사납게 싸운 다음에도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협력해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리더를 인정한다라든가 화해하는 이런 제스처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다든가 네. 또 코끼리는 동료가 죽으면은 그 옆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서성대면서 그것을 위로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인류학 공부 같은 것들, 책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굉장히 다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특징에서 그 워십, 그러니까 어떤 종교라든가 숭배행위 같은 것들이 인간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동물 행동학이 이제 발달하는 상황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른 생명체가 이제 동료가 죽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슬퍼하는 그런 어떤 의식 같은 것들, 그걸 묻어주는 거 비슷한 의식 같은 것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다른 동물에게도 그런 것들이 관찰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런 영역에서까지도 인간만이 뭘 한다라는 이런 얘기는 사실은 무지에서 하는 얘기지 이런 동물 행동학의 역사 같은 것들을 좀 공부해 보게 되면은 그런 편견이 많이 깨집니다 이미. 이게 이나마도 우리가 야생에 있는 동물을 전부 다 아는 게 아닌데 이 정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제일 우리가 그래도 관찰을 많이 했던 익숙한 동물들이죠. 포유류 중심으로. 네, 저는 또 이게 되게 놀라웠는데 침팬지가 아까 뭐 저기 싸우기 전에 저 친구들을 모은다, 나의 지지자를 지지 세력을 모은다. 이것도 인상적이지만 싸우고 난 다음에 화해를 한다면서요. 네. 지금 우리는 보면 싸운 다음에 화해도 못 하잖아요. 정치 하는 사람들보다 나은데? 아니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뭐 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이게 무리 생물을 그렇죠. 보면은 대체로 이제 수컷 왕을 정하기 위한 그렇죠. 싸움이 다 벌어지는데 그렇죠. 지면 죽거나 무리에서 쫓겨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침팬지는 화해를 하나요? 화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행위 자체가 화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악수예요? 뭐 어떻게 해요? 우리 그게 이 모습을 아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동물 행동학의 성과를 아주 영화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한 영화가 혹성 탈출이에요.
예, 거기서 그건 너무 판타지 아닌가요? 그 SF적인 상상력은 거기 있지만 거기에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움직이는 침팬지들의 행위 자체는 아주 이런 게 여기에 근거해 있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싸운 다음에 보게 되면은 리더가 이렇게 있으면은 리더에 대한 확실한 인정을 하면서 손을 이렇게 잡아주죠. 네. 손을 딱 만져주거나 그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쳐주는 행위를 한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인정과 그다음에 나는 너 손을 내밀었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은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악수 비슷하네요. 예, 그렇지만 악수하고 똑같죠. 네. 그걸 이렇게 받아주면은 너는 우리 무리에서 내가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행위를 하는 거고. 싸울 땐 싸우지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적대적으로 계속 갈려가지고는 그 무리의 안전이 유지돼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서로. 그렇죠. 근데 인간이 그걸 못해요, 사실 오히려. 싸웠다는 걸 보면 그 무리에서 이게 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두 번째로 잘 싸우는 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가 이 무리에 남아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도움이 그러네. 네. 도움이 되게끔 이용하는 것이고. 네. 이용한다라고 하는 관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좁게 하는 것일 수 있는데 너그럽게 받아준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야말로 인간적 관점이네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과학자들이 과학적 태도를 이제 유지하면서 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깨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과학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우리 그 디즈니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동물이 나오는데 사람의 관점을 씌워가지고 그걸 보잖아요. 신화에서도 그렇게 보는데 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걸 의인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관점을 거기다 씌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은 동물 행동학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의인관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승인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가을 흔적님이 개들도 정치질 해요. 가족 간에. 그렇죠. 아, 그래요?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자기하고 호불호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선호는 있죠. 예, 선호하는 사람과 선호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서열도 있고.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자기의 목적을 거기 달성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 나이에 제 친구들이 자기 집에서 서열이 개 밑이라고 예.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뭐 더 심하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고양이는 고양이 1번이라면서요. 네, 제일 왕이시라면서요. 네. 제 고양이는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굉장히 사회적으로 알려진 부잣집 사모님을 아는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이 그 재벌가의 그 분인데 네. 고양이 집안에서는 자기가 왕인데 네. 고양이한테 못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하고 한참 싸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고양이를 그 따님이 가져왔는데 그 걔가 자꾸 뭐 침대에 올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격분을 해가지고 고양이하고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고양이한테 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저 때문에 네,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뭐 동물들이 그러면 다 각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달한 건가? 아니면 동물 사이의 어떤 우월함이라는 거를 말할 수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그럼 우리는 인간은 뭐 하나도 뛰어난 게 없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굳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그래도 협동을 위한 언어 이런 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간이 그 굉장히 뛰어난 그런 능력이 네. 언어 능력, 특히 이제 언어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보를 저장하고 정보를 유통하고 전달하는 능력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형태의 능력은 인간만이 있지는 않죠, 사실은. 예. 모든 생명체가 어느 정도씩 다 그런 걸 가지고 있고 뭐 그 벌들이 가지고 있는 팔자춤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네. 벌들이 어떤 춤을 추는데 그 춤을 보면서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이제 신호를 준다라든가 그다음에 뭐 돌고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초음파. 돌고래는 심지어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각자. 그래서 자기가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다른 동료가 인식하면서 그 소리를 가지고 개의 이름을 붙여줘요. 아, 이름이 있다.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사실은 언어 교환을 하는데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주파수대를 좀 넘어서는 방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잘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을 뿐이지 네. 명확하게 사실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걸 사용하면서 개가 내는 소리가 너의 이름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주는 방식으로 가지고 동료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런 식의 언어적 소통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 다 있죠. 다만 근데 이제 그 여기에서 조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진화의 어떤 그런 단계. 그러니까 이건 이미 이분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이분이 찰스 다윈? 네, 다윈의 진화론에 아주 적극적인 그 옹호자인데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이미 거기에서 인간 우월주의적인 관점 그것이 이미 깬 진화론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또 왜곡되게 후에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그 진화의 끝에 인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건 다윈이 가진 생각이 전혀 아니에요. 다만 다윈이 한 얘기는 이제 그런 거죠. 진화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네. 네. 그러나 말하자면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보면 버전업이 되고 핸드폰에 버전업이 되고 카메라 렌즈가 버전업이 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우월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다윈의 얘기였고 그런 생각들을 충실하게 다른 사람들이 발전시킨 것이 동물 행동학이거든요. 예. 이 책을 표지를 다시 보니까 부제에 그 원래 제목이 써 있습니다. 네. 우리는 동물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 만큼 충분히 똑똑한가. 이 말이 부제로 나와 있는데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 똑똑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만큼 똑똑합니까? 인간 똑똑하죠. 예, 똑똑하지만 인간만이 똑똑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나돌리 버돌소. 예, 그렇죠. 그렇지만 네. 여전히 인간이 동물이 어느 정도 똑똑한지를 알 만큼 충분히 똑똑하진 않아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여기에는 왜 이렇게 그만큼 똑똑해지지 않느냐면 이 똑똑함의 되게 중요한 과제는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에고 과잉이 있잖아요. 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똑똑해질 수가 없습니다. 에고 과잉. 예, 우리가 보면은 그 사회에서도 굉장히 그 학벌도 좋고 학습을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한 사람들도 보면 이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네네. 그럼 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는 정보를 축적한다고 해가지고 지식을 축적한다고 해서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주의를 깨지 않으면 그게 지혜로 가지가 않아요. 철학에서도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칸트 같은 근대 철학이 한 되게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대상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미 칸트 철학에 의해 가지고 밝혀지거든요. 예. 이건 큰 깨달음을 주는 말이네요. 네. 사실 진짜 있죠. 되게 똑똑하고 되게 능력 있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가 아는 것 이외에 다른 사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네. 사람들이 있죠. 네. 네.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 태도를 깨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우리 함께 읽어보게 될까요? 예, 다음 주에는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책 나온 지 한 2달밖에 안 된 책인데. 최신작. 예. 네. 마침내 특이점이 온다. 예. 그래서 이걸 레이커즈 와일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는 그 천재죠. 예, 20세기의 발명 최고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분이 특이점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과학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책이 왔어요. 근데 이게 2005년에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책으로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는데 2005년에요. 예. 근데 2025년 바로 이제 한 2달 전에 그 이후에 20년 동안에 있었던 자기의 그 예언, 특이점이 온다라고 예언했던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마침내 특이점이 온답니다. 예. 그걸 통해서 오늘은 동물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 지구의 전체적인 지금 기술적 상황에 대해서 인간이 만들어 온 기술적 상황 이걸 또 굉장히 이 사람은 우주적 관점의 어떤 진화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또 메타인지라는 효과도 있어요. 예. 이분은 진짜 천재 같아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실 저는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한 게 그 키보드에서 봤거든요. 예. 그거 개발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길래 네. 그게 정말 놀랐던 예.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 뭐 인공지능에서도 그렇고 나노 기술 지금 생명공학 뭐 엄청난 데다 이거를 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다만 이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있습니까?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굉장히 궁금해. 다음 주 아니죠. 다음 시간이죠. 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함동균의 사유하는 책, 프란스 드 발의 작품, 동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을 함께 읽고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